당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노후 준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나도 내게 닥쳐올지 모를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매일 출근하며 월급은 받는데 나이가 들수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지금 살기도 바쁜데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밖에 모르겠고 가끔 국민연금이 소멸된다는 뉴스를 보면 기분이 이상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또 다시 회사로 출근하죠. 이런 불안정한 미래 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에서 시작하여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너나위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월급쟁이로 투자해 70억 이상의 자산을 모으며 경제적인 자유를 이뤘는데요. 저자는 특히 투자의 목적이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노후 준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너나위님의 책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로 오늘의 정신개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나 역시 입사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경제 호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10대엔 입시 경쟁, 20대엔 취업 경쟁이 치열했다. 걸핏하면 10대 1, 100대 1, 1000대 1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대학 입학 혹은 군 전역과 동시에 도서관으로 달려가야 했고 입사하자마자 바로 조직 안의 경쟁에 대비해야 했다.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대리 승진 시기가 되니 퇴근 후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을 찾거나 자격증 공부에 주말을 반납하곤 했다. 집값을 비롯해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갔는데 필요한 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결국 이제는 결혼 연령마저 높아지고 있다. 필요한 만큼의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개인의 재무 상황만 놓고 봐도 결혼이 늦어지면 더 오랫동안,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 또한 늦어지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몰라도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면 자녀 양육을 위해 더 오랜 기간 늦은 나이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 자녀의 대학 입학 시점의 나이가 50세 전후인 사람의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대신 60대 전후인 사람의 수는 많이 늘었다고 한다. 당신은 어떤가? 지금의 소득 수준을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미 많은 직장인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심각성을 생활 속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대개는 더욱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라도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만다. 내가 바로 그러던 사람이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만 할 테니 말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세계 각국에서 자국민의 노후를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매달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제공하는 연금제도가 널리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우리의 노후 준비는 충분한 것일까? 연금보장제도가 실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5%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에 완전히 낙제점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 생활 지원은 필요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므로 노년 노동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노인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젊은이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대다수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하지 않다. 나도 내게 닥쳐올지 모를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길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곤 하는 파지를 수고하는 노인들을 보라. 그들의 현재 삶이 그들이 젊은 시절 아무 대책도 없이 게으르게 산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노후 파산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을 보도하는 기사 앞에서
중에서 오죽하면 죽음을 선택할까란 생각이 들 때 나는 무력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의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하다. 얼마 전 정부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6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기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지급액은 낮추고 지급 시기는 늦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연금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30년, 40년 후에는 길에서 만나는 노인 대부분이 생계를 걱정하고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생각할수록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은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현실의 행동을 보면 이런 문제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어쩌다가 이런 불안한 미래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도 그들 중 대부분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북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복지 선진국의 시스템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나라와 사회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다. 정치인들을 욕하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른다 해도 바뀌는 것도 기대할 곳도 없다. 결국 각자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노후 준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당신 외에 이를 고민하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 국가와 사회와 정치인들을 탓하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역시 사라지고 있다.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운 1차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 부자는 그 다음에 따라온 결과였을 뿐이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 앞에서 한 이야기들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나는 자본주의나 돈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 심지어 항상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기에 돈을 쓸 시간조차 없는 시절을 보냈다. 특별한 꿈이 없었던 만큼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걱정도 없었기에 나는 무료하고 피곤한 일상과 그러한 일상을 잠시 잊게 해주는 작은 일탈 사이를 끝도 없이 왕복할 뿐이었다. 나는 야구광이었다. 응원하는 팀의 원정 경기까지 직접 관람하기 위해 지방의 모든 야구장을 찾아다녔다. 또 많은 직장인들이 그러하듯 힘들고 뻔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여행도 그중 하나였다. 이 같은 패턴이 이어지던 생활도 당장은 문제될 게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나중에서야 내가 30대 초중반까지 귀한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처음 경제적인 문제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 건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다. 신혼집으로 알아보던 아파트는 서울 마포에 20년 다 돼가는 구축 아파트였다. 둘이 직장생활 연수를 합하면 10년을 모았는데 결국 이렇게 낡은 아파트 전세 하나 겨우 구하게 되는구나. 돈에 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고민도 해본 적도 없는 내가 비로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시점이었다.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겪은 좌절감 속에서 내가 내린 결론이라곤 이제 결혼하고 나면 좀 더 절약하고 저축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야지 정도였다. 그러나 그렇게 6개월을 보낸 어느 날 무심코 통장을 확인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잔고가 100만 원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딱히 어디에 큰 돈을 쓴 적도 없었다. 나름 아끼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고 싶은 것이 생겨도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참았다.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 월급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다라는 말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월급은 손에 움켜쥔 모래처럼 금세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말았다. 나는 겨우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두어 번 살펴본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행동에 변화는 없었고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그 2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반등했고 나는 수없이 많은 투자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투자를 시작하기 전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점검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변화의 가장 큰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돈을 쓰고 산다. 자본주의 사회는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임이 분명하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당장의 소득을 늘릴 방법이 없기도 했고 혹여 있다고 해도 더욱 생산적인 일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잡아먹는 일뿐이었다. 그래서 지출을 정리하는 일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모든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돈의 지출 성격에 따라 구분한 후 나름의 기준으로 비용을 구분했다. 기준이란 그 지출의 필요 여부였다. 지출하지 않으면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비용이 필요비, 지출하지 않아도 당장 문제될 게 없는 것이 불필요비다. 이렇게 구분하고 나자 정리할 영역이 명료해졌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통틀어서 가장 규모가 큰 불필요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그 다음은 필요비 중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줄여나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계부 앱을 사용했다. 나의 경우 불필요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건 보험료였다. 실손의료보험은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지원하고 있어 태아보험 외에는 보험료 지출을 과감하게 줄였다. 여행경비와 소모품 등은 전액에 가깝게 줄였다. 투자를 시작한 후 2년 동안은 여행을 가지 않았고 사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건 아예 사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사람들과 따로 약속을 잡지도 않았고 중요하지 않은 모임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가장 놀라운 건 음료비였다. 그동안 나는 하루에 커피를 2잔씩 마시곤 했는데 카드 이용 내역을 뽑아보니 한 달에 3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었다. 보험료와 커피, 기타 지출만 줄였을 뿐인데 월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절약되었다. 덕분에 나는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저축액을 늘릴 수 있었다.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데 투자금이 1000만 원도 들지 않았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코 10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나는 커피값으로 절약한 30만 원을 투자 관련 강의를 수강하거나 책을 사는데 지출했다. 이렇게 돈을 쓰는 대상만 바꿨을 뿐인데도 생각보다 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지출 정리로 생긴 월 1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책을 사서 읽고 강의를 들으며 꾸준히 모아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과거와 다른 삶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따른 전략은 그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필요비까지 극단적으로 줄여서 통장에 돈을 모셔놓는 방식이 아니다. 지출하는 건 똑같다. 그 지출의 대상만 생산자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해본 결과 투자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차나 시계를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비교할 수 없었다. 종잣돈을 마련하는 두 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거주 등의 이유로 묶여있는 돈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당장 유용할 수 있는 현금은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이 전부였다. 수많은 대안을 두고 고민한 끝에 묶여있는 돈을 풀기 위해 이사를 단행했다. 전세금으로 묶여있는 돈을 활용하려면 월세를 택해야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깔고 앉는 돈을 최소화해 나의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배치하는 방식을 자본 재배치라고 한다. 기존 자본을 다시 배치해 최적의 포메이션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건 마치 11명으로 구성된 축구팀에서 3명은 공격수, 4명은 미드필더, 3명은 수비수, 마지막 1명은 골키퍼로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 반면 자산을 전부 거주하는 집에 투자해놓고 깔고 앉는 건 11명의 골키퍼로 게임을 치르는 것과 같다. 여러 명이 골문을 지키고 있으니 안전할지는 몰라도 게임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깔고 앉아있던 돈을 빼서 투자하는 방식의 효용과 위험을 알고 있었기에 절대 잃지 않는 최소한의 실력과 상황을 만들고자 무척 애를 썼다. 첫 투자에 나서기 전 경제 관련 투자 도서를 100권 이상 읽었고 10여 개의 강의를 수강해 부동산 투자의 이론과 지식을 쌓아나갔다. 그 기간 50명 이상의 투자 동료들을 만났으며 그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로 여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독서와 강의를 통한 이론적 무장은 물론이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마련되자 비로소 어떤 대상에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도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그 정도 준비는 마쳐야 나와 가족의 안위가 달려있는 소중한 돈을 무기 삼아 전투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은퇴 이후 일자리 없이 살아가야 할 기간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길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 없이 살아야 하는 그 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금액은 200만
200만 원이 된다. 계산해보면 인플레이션 등 감안하지 않고서도 7억 2천만 원의 목돈이 있어야 한다. 특히나 이 금액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당장이라도 지출이 가능한 현금 자산이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 어떤가? 앞서 말했듯 한두 번의 투자 대박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몇 번의 투자로 쏠쏠한 이익을 얻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국 큰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고 수익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나 역시 어떻게 하면 잃지 않으면서도 수익의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부자가 되려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투자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노후 준비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경제적 자유나 풍요로운 부자의 삶은 노후 준비를 달성한 후에 도전해도 늦지 않는 목표라는 걸 기억하자.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며 이 같은 목표를 세워야만 투자에 대한 시각이 한방의 인생 역전과 같은 잘못된 인식에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바뀐 시각이야말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투자의 제1 목표가 부자가 아닌 노후 준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된다.